이건 정민이가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결혼할 때 매트리스를 사는데 백화점, 그 다음에 직영점, 대리점 똑같은 매트리스인데 가격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걸 싹 외우고 갑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자마자 A 모델 여긴 얼마예요? 딱 해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요즘 저희를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이 난장판 육아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현실 육아.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고 아버님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다른 쪽이고, 예. 역시 아이들 교육은 어머님들이 확실히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도 안 되게 전민기 씨가 누구였죠? 뭐 유명 연예인 닮았다고. 아, 송강 씨. 아이고, 네. 아이들 공부 봐주느라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거는 좀 아닌데 했습니다. 아, 네. 역시 컨텐츠를 뭘 하냐에 따라서 예, 사람이 달라 보이나 봅니다. 난장판 육아 정말 사랑하는 프로가 되겠어요. 자, 오늘 이분들 우리의 멘토죠, 정말. 네. 예,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고 네. 서울대 쌍둥이 여호원 여호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랑 좀 합이 잘 맞나요?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올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아, 예. 두 분이 책을 내셨습니다.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이라는 책인데,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주 간략적으로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치동에서 학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원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상담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그 눈앞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도움을 여기는 학생들밖에 받지 못한다는 게 항상 이렇게 마음 한켠에 좀 아쉬움으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유튜브 시작했던 것도 약간 그런 이유였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매체 특성상 저희가 또 너무 디테일하게 가기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영상들이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 보니까 대치동에서 학생 상담하는 그 플로우 그대로 내용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상담을 직접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마치 직접 저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엄마 입장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도 입시 설명회라든지 학원에 가서 일일이 상담하고 이런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직접 가지 않아도 어쨌든 이 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입시 방송을. 성공 전략을 좀 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이 책 제가 사비로 5권. 에이, 좀 더 써라. 요즘 잘 벌지 않아? 우리 구독자한테 10권 그러면 쏘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줘. 야, 그 돈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야. 저희 도움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좋은 상품이니까 한번 광고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민여 씨. 아,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폰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아주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만 하면 아주 진절머리를 내시는데. 맞아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나 학기 초가 되니까 다들 그렇게 핸드폰 없으면 핸드폰 사달라고 난리더라고. 무조건 사달라고 하죠. 근데 엄마나 아빠 생각 같아서는 이걸 최대한 좀 미루고 싶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로 공부폰이 정답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주되 인터넷이 안 됩니다. 자, 개꿀이네, 개꿀. 네, 데이터, 와이파이 같은 인터넷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휴대폰이고요. 자녀들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서 정서 발달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컨텐츠에 노출될지 몰라서 불안한 건데 맞아요. 이걸 차단해주면은 근데 아이들이 또 따질 수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전화기냐. 그러면 왜 카메라 되고 뭐 다 저기 다 됩니다. 영어 사전도 되고 다 됩니다. 어차피 저희도 처음 사줬을 때 키즈폰 사줘가지고 뭐 다른 거 게임도 못 깔게 하고 다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몰래 깔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사주시는 게 그리고 최신형 갤럭시 S24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예, A15. 네, 요거 사주시면은 아이들 좋아할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영어 숙제하다가 자기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막 여기서 한 쓸데없이 10분, 20분 시간을 막 보내거든요. 자, 여러분, 인터넷이 안 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데이터가 안 돼도 USB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나 음원 파일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보면은 사전, 요런 필수적으로 공부에 필요한 앱들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런 건 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공부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잖아요. 타이머 기능, 뭐 스톱워치, 집중력 높여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는 음악 케어 등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사야 하냐? 바로 노란 마켓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전부부 이벤트로요, 실시간 아이의 위치 확인. 이게 또 아이 위치 때문에 핸드폰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는 경우가 그럼요. 있잖아요. 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삼성 갤럭시 태그2 제품을 사은품으로 또 준다고 와. 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의 첫 휴대폰은 공부폰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보니까 입시 성공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동기부여라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정민여 같은 경우는 회초리로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방송이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아, 진짜 회초리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회초리 있잖아요. 공부 안 할 거야! 아니 애가 40점을 맞아오는데 회초리가 안 나갑니까 입에서? 진짜 동기부여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쵸. 아이다 보니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 설명하다 보면 제가 말하면서도 꼬여. 내용이 너무나 좀 꼰대스럽고 좀 별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입시 성공 전략 중에서 첫 번째를 동기부여로 넣어놨어요. 네. 저희도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지도를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되게 좋은 자료도 있고 좋은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도 있는데 결국엔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동기부여 시키는 게 말은 쉽지 막상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될까? 근데 고민을 했을 때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동기부여가 된다 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필요하군요.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걸 발견을 해서 네. 하나하나씩 짚어보시고 네. 안 됐으면은 요걸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 뭔지 하나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자기 효능감. 그쪽도 그게 저희가 짜놓은 것 중에 세 번째 파트. 자, 하나 맞췄고 나도 가세요. 보상. 보상은 아닙니다. 일단. 그건 잘못된 예야, 보상은. 아니, 우리 그래서 간접적으로 오면 보상이랑도 맞닿아 있을 수는 있어요. 뒷부분에 네. 성취 경험이라고 해서 다른 의미의 보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진짜 보상이에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 재수할 때 너 네. 좋은 학교 가면 내가 차 사줄게 했는데 실패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좋은 학교 가면 할아버지가 차 사줄 거라고. 자,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네. 자기 효능감. 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애들은 네. 왜 없는 거지? 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해요. 뭐 2차 방정식 공부를 하는데 이거 내가 해서 나중에 써먹을 것 같지도 않은데 부터 해가지고 저는 공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럴 수 하는데 있죠. 꼭 공부해야 되냐. 네. 뭐 나중에 뭐 게이머 될 수도 있고 유튜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경우에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잘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일단 방법 얘기하기 전에 요소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공부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인식이 생겼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또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어떤 대학교 들어가겠다. 서울대. 네, 라든지 네. 아니면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성적을 받겠다라는 거라든지 공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표 없이 그냥 공부하라고 하는 경우. 애들도 그냥 달려가기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인 게 솔직히 필요성은 많은 아이들이 못 느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없을 것 같은데 목표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있지 않아요? 좋은 대학이라는? 그러니까 목표가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도 세부 분류를 해놨는데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나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그래서 인서울 대학교 가고 싶어.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건 쉽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중기 목표, 요번 시험에 대한 목표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요번 시험에 내가 만약에 80점 받고 있었으면은 평균 90점 받겠다 라든지 이런 중기 목표가 필요하고, 마지막 단기 목표가 필요해요. 이번 주에 내가 얼만큼 끝내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런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의 의지가 약해진다. 야, 방송도 성공한 분들은 저렇게 목표가 명확하거든요. 저는 되는 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목표 생겼습니다. 뭐예요? 난장판 육아 구독자 10만 달성. 네. 일단은 저의 단기 목표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저도 네, 목표가 같네요. 우리는. 그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뭔가를 딱 이뤄냈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을 좀 더 많이 느끼게 좀 해줘야 되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뭔가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에 따라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두 번째인데, 네. 여기까지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봤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경우예요. 아. 그래서 뭐 내가 뭐 또 어디 학교 가는 것도 목표로 잡았고 공부 계획도 세웠어요. 근데 내가 하면 될까? 과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까지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짧게만 요약해드리면은, 일단 필요성 부분 가장 좀 아이들이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좀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네. 약간 주체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가 다 있어요. 뭔가 그게 공부와 관련된 목표인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목표들일 수도 있죠. 내지 뭐 다른 직업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목표에 맞게 준비하는 그 공부를 하면 돼요. 꼭 국영수사 공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공부 꼭 잘해야 인생 잘 살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했을 때 어떤 유리해지는 부분들 이런 거를 약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체감을 잘 못하니까 공부 안 해도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맞을 수 있어도 명확하게 내가 그럼 공부가 아닌 다른 걸 뭘 하고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거죠. 너 공부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공부가 아닌 그럼 뭐 하고 싶은 건데? 했을 때 그게 없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있다 해도 진짜 막연한 거지. 거기서 맞아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뭔가 해나가고 있지 않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애가 있었어요. 자기는 뭔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가수 되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성공한 가수들도 많으니까 공부 안 해도 상관없다. 가수 되는 것도 좋다. 근데 너 가수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게 막연하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채로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그러네. 거예요. 뭐 그냥 가수 약간 된다. 회피 수단이네. 가수 된다는 애들 중에 뭐 주 2회 코인 노래방 정도 가는 걸로 아마, 예, 그리고 나서 탕후루 먹는 걸로 준비하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목표단부터 꼭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라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랬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관련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공부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실 그런 뚜렷한 목표가 없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을 지어서 일단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뻔한 얘기지만 네. 중요한 공부의 필요성들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요새 사회에서 공부를 잘했을 때 유리한 직업군이 100개의 직업이 있으면 그중에 전 절반 이상이 공부를 잘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방송, 개그, 뭐 운동 등등 모든 게 다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은 그런 어떤 공부를 잘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전혀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갖지 못하는 직업들도 많잖아요. 그쵸. 아나운서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하고 싶은 게 뚜렷하지 않아도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살다 보면 생겼을 생긴다. 때, 또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생긴다. 근데 그랬을 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너가 공부를 잘 해두면은 선택권이 있는데, 그렇지. 공부를 안 해두면 기본적으로 박탈당하는 직업들이 있고, 그쵸. 하고자 할 때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직업들이 있다. 이게 현재의 직업들은 그렇다. 그런 게 많다. 그래서 너가 공부랑 상관없는 뚜렷한 게 있지 않으면은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너가 아쉬워하는 상황이 생길 거다.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류의 얘기를 해주면은 애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냐면은 나 진짜 그러니까 공부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끄덕끄덕은 되지만 마음은 그냥 먼 미래의 일이니까 막 움직이지 않는. 와닿지는 않는. 딱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 그것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이걸 설명하면서 정말 마음이 감화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10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그렇지만 적어도 머릿속에서 나 공부 필요 없는데 나는 말은 못하는 상황까지는 부모님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 정도는 막아주셔야 된다. 이런 거죠. 정확하게 써도 방송에 나가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아이한테 얘기해 줍니다. 1시간에 10,000원 벌래, 1시간에 100만 원 벌래.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네. 맞아. 네. 저도 방금 좀 얘기가 자칫 애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농경 시대, 그러니까 농사 짓던 시대는 건강하고 힘센 사람이 짱이었다. 그런 게 중요한 시대였는데, 요새는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학교에서 들어보지 않았냐? 요새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옛날에 힘센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것부터 네. 시작했잖아요. 이게 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어부터 출발한 다음에 그 애들이 뭐 얘기를 풀어내면은 근데 선생님이 이게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게 계속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네. 맞아. 하고 싶은 게 계속 바뀌더라. 그래서 맞아. 뭐 땡땡이가 뭐 하고 싶어도 나중에 이거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너가 바뀌어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를 못하면은 맞아.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럼 나중에 그때가 됐을 때 되게 불행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좀 네.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나부터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저렇게 술술 설명을 해주는데. 아니면 너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된다. 얼마 나처럼 살 거야! 막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저희가 네. 애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는데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 본인들 딴에 그 논리들이 있어요. 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자칫 애들 보면 아직 철없는 생각이나 생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없다. 애들 생각 무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절대 안 돼. 안 맞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애들 생각 들어주고 근데 그게 왜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애들이 또 그거 듣고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요즘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선수는 공부를 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 축구에서 월클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너가 나중에 어떤 일을 선택하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것에 대한 연습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각해요. 맞죠. 그죠. 그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한두 명 정도는 거의 감화돼서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아이들 퇴로는 막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만드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거는 그래도 안 할 변명거리를 없애는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강하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성공 경험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공, 그러니까 그 자기 효능감 있잖아요.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본인이 만약에 90점, 100점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네. 높은 성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다라는 걸 안 학생들 중에서 공부 그다음부터 열심히 안 하려고 했던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 부모님이 공부 해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애들이 한번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감을 한번 맛보잖아요.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그렇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많은 친구들을 봤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드는 게 누가 멋있어 보일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형, 저희 큰형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한일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형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모습이 저희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저 학교 가고 싶다. 이런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멋있어 보일 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진짜 너무 어린 애들 말고 한 중학생만 돼도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 사실 다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솔직히 말하면 갈 수만 있으면 다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만 되면 애들이 다 좋은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근데도 이게 동기로 이어지지 않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맞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아. 거예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너가 찾던 너의 그 선배가 있었다 하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줘요. 걔가 근데 오히려 너보다 지금 더 심각했다고. 오. 그러면서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갔다. 이런 희망을 얘기를 해주면 내주는구나. 애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지면서 이제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 들으면 되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아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좀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얘기까지 들으면 아까보단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군요.
예. 어쨌든 동기부여. 여러분 동기부여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돈 많이 벌어. 뭐 이 정도 얘기를 들었지 사실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군가 설명해 준 적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정미연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인생이 동기부여로 움직이는데요. 저의 모든 동력은 다 동기부여예요. 돈이죠, 돈. 뭐 그거 좋은 동기입니다. 우리 아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짧게 한 가지만 해봤습니다. 네. 실천적인 방법. 애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이렇게 제가 말로는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무조건 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공부하기 싫어했던 애들 공부하는 마음가짐 바꿨던 경우들이 몇 번 있거든요. 네. 그 경우가 아까 제가 성공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당장 다가오는 시험 있죠. 네. 당장 다가오는 단원평가나 중간고사 이런 것들 있죠. 애들이 하기 싫어해도 네.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열심히 서포트해가지고 네. 한 번만 잘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 딱 이거 목표로 해봐주세요. 그거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니, 못 봐도 그 다음 시험 도전하면 돼요. 시험 계속 그래요?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진짜 아이들이 100점이나 90 몇 점 받잖아요. 그런 마음가짐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아니 우리 아들도 영어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 17개에서 18개가 나오는데 이게 한 4-5개 틀리면 재시험이에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이제 엄마랑 대결 구도로 해가지고 빨리 외우고 누가 더 많이 맞히나 해가지고 다 맞아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엄마 붙들고서 대결하자 딱 그거예요. 딱 라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폭풍 칭찬해주면은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엄마가 지더니 자기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어머님. 아니에요. 네. 아, 그런 식으로 네. 하나 성취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게끔. 그게 근데 가장 현실적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한 번 잘 보고 또 미끄러지니까 그때 또 포기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그럴 때 네. 부모님께서 계속 지금 미끄러졌지만 앞으로 또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공부 의지라는 것도 타고나는 애들이 있던데 남한테 막 지는 거 싫어하고 좀 이제 주목받고 싶고 욕심 많은 아이들이 보통 이 의지를 갖지 아무리 해도 막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의지를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건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의지 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첫 번째는 환경이고요. 2번째 습관이에요. 아, 이 2가지 만드는 게 의지 관리예요. 예. 이렇게 그건 또 생각하시면 부모의 의지 관리와도 네. 연결이 맞아요. 되겠군요. 네, 확실히 알게 된 건 뭐냐면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사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애를 몰아 넣는 거. 아니면 그 환경에 오도록 애초에 동기부여부터 시작했잖아요. 동기가 생긴 애들은 본인이 그 환경으로 넣는다는 걸 동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예를 들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뭐 방학 때 그냥 월화수목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시작하면은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애들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학원 와가지고 핸드폰 다 뺏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애초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는 거.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습관인데 네.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애들이 실제로 하는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원래 열심히 하는 애들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애들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실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진짜 인생 살면서 거의 공부 가장 안 하는 친구를 제가 지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그냥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가 공부를 안 시켰어요, 실제. 네. 공부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해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습관이 하나도 안 잡히는. 그러니까 앉아서 10분 집중하는 것도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거의 안 될 걸 생각했는데 이 친구한테 했던 게 방금 전에 딱 그거 2가지였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집중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저 당시 대학생 때였었는데 쌤 어차피 학교 끝나고 쌤도 과제 해야 되니까 쌤 집 앞에 있는 카페로 너 무조건 학교 끝나고 와. 와. 일주일 내내. 이걸 했어요. 근데 애가 일단 쌤이 관심 가져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는 거 자체는 애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애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진짜 와서 한 뭐 3시간 4시간 있는 동안에 뭐 수학 문제 5개 풀고 가고 막 이런 적도 많고 막 네. 그랬어요. 얘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거를 한 1년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왔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애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정상적인 애들만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대학 어디 갔어요? 제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본인의 이게 그동안 아직 조금 공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네, 아무튼. 근데 저게 감동 포인트다. 선생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준다는 거. 근데 이제 나는 좀 걱정이 아까 의지를 관리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맨날 나부터 바뀌어야 돼. 무너뜨리시잖아요.
제가 일단 앉아서 뭔가 같이 하는 그 환경 맞죠? 네, 그것도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지가 관리를 통해서 어쨌든 환경에 넣어지면 네.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더 공부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음 스텝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쓴 게 일단 첫 번째 공부하는 환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럼 집중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해야 할 것들을 최대한 쪼개가지고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공부할 거 한 방에 주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막판에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1시간 단위, 1시간도 길다. 그러면 뭐 30분 단위. 이렇게 최대한 쪼개가지고 주고 검사하고 주고 피드백하고 이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우리 네 문제만 풀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애들 공부시킬 때 하는 게 한 번에 많이 시키는 것보다 보통 한 페이지 단위 네. 정도 애들 봤을 때 한 짧게는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풀 수 있는 양 정도로 내준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검사받아. 네. 여기까지 하고 검사받아. 요거 계속 돌리는 걸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그 환경을 만들어서 습관화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때 황소 같은데 네. 갈 수만 있다면 보내서 그 시스템 안에 아이를 적응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공부하는 환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황소라는 곳은 속된 말로 빡세게 네, 달리는 분위기잖아요. 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환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환경 만들고 습관화시키는 네. 거에 첫 번째는 저희 항상 말씀드렸던 어머니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오면 무조건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사실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면 놀 수 없는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다 끝냈으면 그 다음에 숙제를 넘어선 추가적인 공부해야 될 것들을 정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끔 만들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에서 뭐 옆에 뭐 TV 보고 있고 이러면은 힘들 거잖아요. 계속 야구 틀어놓잖아요, 요즘. 그놈의 야구 내가 진짜. 그러니까 소리 죽이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 보시는 걸 모르면 상관없어요. 네. 적어도 아이가 고생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좀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아이들의 마음이 약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마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에서 공부하는 거랑 거실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서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잘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방에 있으면 혼자 딴짓을 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꼭 그렇게 막 엄청 빡센 이런 환경에 몰아넣는 거 아니더라도 집에서 실천해 주실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다. 네.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야구 안 보겠습니다. 예. 웃기시네. 어제 막 하나 이겼다고 막 난리 뭐 이런 적이 처음이라 그러면서. 의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부모님의 피드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떤 경우들을 많이 보냐면은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네. 거의 모르고 계신 부모님.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부모님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잘하면 잘한 대로 칭찬받고 싶고 그쵸. 못하면 못한 대로 신경이 쓰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의지 관리가 되는데 부모님께서 내가 숙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안 했어. 근데도 아무 말도 아무 말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보람도 안 생기고 아. 뭐 안 해도 눈치가 안 보이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고 있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다 보면은 내가 못했을 때도 눈치 보여 이럴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그 피드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럼 일정 부분 본인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또 스트레스도 받는 것도 또 필요가 한 거네요. 맞아. 예를 들면 근데 스트레스를 너 이거 안 했어 막 뭐라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너 이거 안 했던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라도 물어봐 주면은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알고 있구나. 이런 게 되잖아요. 너무 또 이렇게 뭐 혼내듯이 가면은 아이들이 그냥 숨기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니까 네. 약간 잘했을 때 칭찬, 못했을 때는 이렇게 격려내지는 우려 격려, 강연식.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은 의지 관련돼서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아셨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정민이가 그런 건 잘해요. 오히려 그 모든 걸 알고 있고 제가 사실은 좀 모르는 편이고. 근데 이렇게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전담해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빠까지 그냥 뛰어들어서 저도 같이 관심을 보여주는 게 나은지 보니까 좀. 과목을 나눠서 하더라. 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영어는 엄마가 봐주면 뭐 수학은 아빠가 봐준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하시면 역할 분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적으로 한 분야씩이 충분하면은 그냥 칭찬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같이 칭찬해주시고 이러면 더 기분이 좋은 게 있겠죠. 알겠습니다. 의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론 더 책에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지까지 이제 생겼어.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사실 또 제대로 돼야지만 맞아. 성적이 쭉쭉 올라가잖아요. 어떤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라든지 공부법, 이건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야 될까요? 근데 아이가 사실은 제가 보는데 무슨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공부에 뭐 전략이 있고 이런 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것도 부모가 파악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모님들은 꼭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왠지 나 애가 해당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하는데 성적 안 나온다. 네. 그건 대부분 방법 잘못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애가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방법이 잘못됐을 걸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그 방법 실수가 뭐예요? 사실 저는 약간 조금 보태면 네. 저는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 대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 있거든요.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사실 공부 방법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실제 가르쳐보면서 보니까 본인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과목별로 국영수사가 다 있는데 국영수사가 그냥 학원 가면은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쳐주지 맞아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특히 그리고 과목별 공부법도 그렇지만 과목별 공부법 외에 내신 대비할 때 뭐 시험 공부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아니 오답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피드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스스로 본인이 깨우쳐서 하는 애들은 극소수다.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애초에 접근을 어떻게 해주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시냐면 네. 애초에 우리 애는 공부 방법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백지다. 아, 그래야 되는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왜냐면 거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는 해요. 몇 시간 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 네. 맞는 것만 계속 풀어요. 어려운 거는 뛰어넘습니다. 나중에 해답지 보고도 대충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간은 채우는데 사실은 맞아요.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딱 그런 예, 잘못된 경우예요. 방법인데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책 정리하면서도 정리한 게 과목별로 일단 공부 방법들을 당연히 아셔야 될 것들이 있고요. 네.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 하면 거의 한 그래도 8, 90% 이상은 정도는 네, 저희가 여기 있는 것만 잘해도 8, 90% 이상은 공부법에 있어서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네. 될 정도로 정리해놨습니다. 네. 그거 외에 좀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네. 이제 공부 전략, 공부법 관련해서 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원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잘못 고르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아, 사실 공부하는 수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부터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과목별로 어떤 과목은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네. 어떤 과목은 인강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맞아요. 이건 집에서 해결하는 거. 어. 그리고 이거 두 가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교육에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학원을 보낼 거냐, 과외를 시킬 거냐. 이 문제도 판단을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어떤 경우도 많이 보냐면은 그것도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학원이 잘 맞는 애가 있고 과외가 잘 맞는 애가 있거든요. 네. 과목별 실력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개별 지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단체식 학원에 보내놓고 유명한 학원이에요. 놓고 성적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다든지. 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고. 아.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 보통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이것도 이제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중학교 1학년이든 언제 정도가 되면은 딱 아이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뭐 학원으로 보내래 과목별로. 그거는 저학년일 초등학생일 때부터 계속 매 순간 매 과목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시기 되면은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애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각 수단별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애가 공부 상황이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학원도 자기주도적으로 다녀야 한다. 이런 말을 써요. 자기주도적으로 한다는 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쏙쏙 챙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학원과의 독학, 인강 이런 것들도 상황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학원에 보냈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네. 같은 학원이어도 그 학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학원에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학원에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질문하신 거에 답변 드리면은 뭐 어떤 시기 되면은 뭐가 좋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각각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정답이죠. 그럼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저학년일수록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그쵸.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 고민을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해보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아이가 시험을 보든 뭘 하든
하는 것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게 그 증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목표했던 성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 보는데 네. 당연히 첫 번째 일단 결과 성적 네.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 저는 흥미. 그러니까 흥미까지 안 가도 요새 뭐 공부 정서라고 표현하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랑 의지? 네. 저는 그러니까 성적만 보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무조건 같이 봐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달성돼 있으면 괜찮다. 그럼 아까 좀 이야기를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과외가 맞는 아이, 그 다음에 학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아이는 예를 들어서 1부터 10단계가 있으면 한 3단계라고 치면은 학원을 한 뭐 1, 2단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실력보다 조금 높게. 레벨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쉽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혼자 공부하면 재미없어 하고 좀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죠. 맞아요. 같이 있을 때 뭔가 경쟁도 하면서 네, 더 네.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외시키면 지루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학원이 잘 맞을 수 있다. 다 같이 공부하는 환경. 근데 학원 보내놓으면은 거기서 모르는 거 있어도 질문 잘 못하고 맞아요.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 있고 자기가 좀 아래 성적을 받으면은 자신감 잃고 맞아요. 뭐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그냥 과외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 다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 자신감도 선생님이 독려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 네. 그 친구 만나러 학원 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게 많아요, 저학년에. 저는 그게 마냥 안 좋게만 네. 볼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과 과외 결정하는 거의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 공부 의지 문제 해결하는데 사실 같이 하는 게 되게 도움 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과외하면 선생님이랑만 하니까 좀 이게 지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학원에 애들이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 덜 힘들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외라던가 아니면 개별지도식 학원을 보내는데 계속 애들이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이고 뭐 지루해하고 늘어진다. 맞아요. 이러면은 차라리 정해져 있는 학원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 다니다 자신감 잃은 아이 과외해가지고 다시 좀 성적 올라가고 자신감 붙은 다음에 다시 뭐 학원으로 가도 그럴 되는 수도 거. 있죠. 그 상황을 보면서 맞습니다.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딱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유명한 영어 학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토익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계속 안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의지 문제는 아니었는데 계속 성적이 안 올라서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영어 과외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봤더니 저희가 문장 구조를 보는 법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주어 동사 찾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긴 단체식 수업이니까 그것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과외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6개월 동안 빡세게 딱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그 학원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학원과 과외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럼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못하겠으면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 좀 문제점 좀 파악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가셨을 때 보통 이제 학원 가서 상담 받으면 테스트 같은 거 보잖아요. 네. 테스트 받고 상담 받을 때 조금 피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이 뭐 2-1은 뭐 개념이 안 돼 있고 뭐 1-2는 뭐 개념은 돼 있는데 심화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적인 거 위주로 상담이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 충분히 해야 의미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다. 그럼 가서 어떤 걸 좀 물어보면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가가지고 어떻게 뭘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그 부모님들께서 저희 학원 저는 상담을 이제 드리는 입장으로서 네. 제가 입장 바꿨을 때 부모님이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너무 과하게는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부모님이 관심이 많아 보이시게 느껴지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에서도 이 부모님 관심 많고 뭔가 되게 깐깐하겠구나 하면은 훨씬 당연히 신경 쓰게 긴장하고 되고. 네, 신경 쓰려고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이게 지나치게 하면 안 과하면 안 되겠죠. 네, 되죠. 과하면 안 예. 되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챙겨져야 될 것들이 요소가 뭔지를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 예를 들면 개념 공부할 네. 때는 뭐 개념 점검 같은 거 어떻게 시켜주시냐 라든가 오답 복습은 어떻게 시켜주시냐 테스트는 어떻게 시켜주시냐 애들 숙제 만약에 안 되면 숙제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냐 이런 요소들 있죠. 네, 그리고 뭐 네. 피드백은 어떻게 해주시냐 이런 공부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부모님이 딱딱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딱딱딱딱딱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단순히 물어보는 것과 별개로 우리 애가 기존에 이런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겪었다. 근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성향적인 부분 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같이 물어봐 주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해결도 되고 학원에 대한 파악도 되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담당해 주실 선생님 있잖아요. 네. 선생님 성향 물어봐 주시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맞아. 담임이 중요해요. 저희가 반배정을 할 때 되게 신경 많이 쓰는 네.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은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데 아이한테 막 막역하게 대하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그런 게 부담스러운 아이도 맞아요. 있고 그게 좋은 아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 너무 또 이렇게 또 자상하게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맞아. 너무 그러기만 하면은 또 재미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케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와.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선생님을 좋아했었지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네. 혹시 맡아주는 선생님 어떤 성향이냐 이런 거 물어보셨을 때 아 이런 선생님이랑 좀 잘 안 맞던데 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잘 맞겠다 이런 것들까지 파악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와, 이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학군제에서나 좀 가능한 거지 학군제 아닌 데서는 내가 선생님을 어떻게 선택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그 성향을 알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선생님이 더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 인지는 하고 있을 수 인지는 있겠죠. 하고 계신 게 중요하고 이건 정민이가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결혼할 때 매트리스를 사는데 백화점 그다음에 직영점, 대리점 똑같은 매트리스인데 가격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걸 싹 외우고 갑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자마자 A 모델 여기는 얼마예요? 딱 해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약간 나오냐면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아이 공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답 복습은 어떻게 시켜주세요? 아유. 중간중간에 테스트는 어떻게 봐요? 이런 것도 그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시면 학원 차원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같은 학원인데도 그냥 네. 학원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냥 뭐 네. 뭔가 요구를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말씀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애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풀이 과정 이렇게 줄 맞춰 쓰는 게 연습이 너무 안 돼서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세요. 사실 그런 거 학원 입장에서 시킨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개념 테스트 좀 뭐 백지 테스트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것들 학원 아니면 뭐 애가 질문을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약간 좀 그래 보이면 한 번씩 이해는지 물어봐 주세요. 아, 이런 맞아요.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2시부터 수학 수업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다 공통점이 연산을 집에서 따로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무조건 1시 한 50분쯤에 학원에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10분 전에 연산을 무조건 한 장 정도는 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건의를 좋네요, 좋네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네. 네. 같은 학원이지만 네. 어떻게 그렇네.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좋은 학원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 끝이거든요. 알아서 잘 가르쳐 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 예, 학원이라고 맞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를 건강 체크하듯이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공부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 공부법에 대해서도 또 전략도 함께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도 함께 이렇게 매칭해주고 이런 게 아마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진짜 만약에 바쁜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건 누구나 다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점검하기도 어렵고 좀 판단이 안 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다면? 사실 저희가 책 공부가 아니라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만든 게 2장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법 책들 좋은 책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얘기가 있고 나한테 필요 없는 얘기가 있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걸 구분을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 보시라고 저희가 실제로 원래 상담할 때 항상 먼저 원래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냥 예아니오로 쉽게 표시해 볼 수 있게 했는데 네. 체크 해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좀 느끼실 수가 파악이 되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많이. 수학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 이렇게 딱 해가지고, 1번, 뭐, 풀이 과정을 중구난방으로 오. 쓴다. 혹은 2번, 불필요하게 암산을 많이 우리 한다. 아들인데요. 뭐가요? 암산 많이 우리 아들 하는 잘하고 거. 있어요. 3번, 틀리는 걸 경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아. 이렇게 챕터를 나눠주셨고, 재밌다. 또 이 안에서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적어놔서 네. 보기가 되게 쉽네. 좋습니다. 예. 제가 아까 5건 쏜다고 했죠, 제가? 10건이었습니까? 10건. 아, 내 돈 또 많이 나가게 생겼네. 아무튼 이번 이 회차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끝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좀 못하셨거나 아니면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사실 책 이제 쓴 거 계기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 뭐 책 이거 팔아가지고 성공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전국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쓴 책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직접 다 한
한 명 멘토링 해드리지 못해도 정말 이 책을 두고 옆에 고민 있으실 때마다 꺼내보면서 각 가정에 저희가 정말 이렇게 들어가서 옆에서 멘토링 해드린 것처럼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써둔 책이라서 만약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시고 저희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사서 보시면은 큰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책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부분만 가지고서 상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도 부모님들한테 저는 좀 걱정 많으실 텐데 용기와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사실 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부터 저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보통 보세요. 거잖아요. 네. 관심이 있으면 방법은 다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책이나 아니면 정전부부 채널에 또 유익한 정보들 많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 변명이 보인다. 그 얘기처럼 그 얘기가 저는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라서 여기 관심 가지신 부모님들 저희 그리고 정전부부 채널 또 다른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희망과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반성합니다. 왜 뭐 완성했어요? 아니 지금 이 책을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에 집중이 안 돼. 내 아이의 이 상황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거 솔루션을 받고 싶거든. 그게 바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수업 안 듣고서 괜히 또 딴 거 하고 엇박자로 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알겠어요. 아유, 회초리 들어야겠네.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입시 성공 전략 네, 책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 알찬 이야기 또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 꼭 좀 모시고 싶거든요. 저희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잊지 말고 또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뭔가 어쨌든 의지가 있으면 방법이 보이고 예, 변명을 우리가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변명 잘 예, 찾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정민여가 어때서 안 돼요. 저 이제 맞아요. 하지 않겠습니다. 에이, 알겠죠? 네, 우리 아이가 잘 갈 수 있는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 2권 쏜다고 했죠? 그건 변명이 아니고 사기지 사기. 알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와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안에 저희 10만 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